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외 소식 마스터 A종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죠. 개인 셀러 해외 소싱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기업도 아닌데 할 수 있을까 과연 해외 소싱을? 제가 그 해외 소싱 마스터 책 리뷰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댓글이 많아요. 해외 소싱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니까 어느 정도 회사가 클 때까지 하면 안 된다. 개인 셀러한테 어울리는 게 아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은 작전을 잘 안 짜고 그냥 해외 소싱을 무작정 덤비면은 위험하죠. 리스크도 많고. 왜냐하면 여기는 MOQ가 많은 데니까. 그래서 개인이 그냥 해외 소싱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당연히 위험하죠. 그래서 작전을 짜야죠. 오늘 이 영상은 그 작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연 개인 셀러가 해외 소싱을 할 수 있는가? 그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안전하고 올바른가? 그 해외 소싱이라는 거를 큰 기업이 하는 방법과 개인이 하는 방법은 달라요. 어떤 방법은 기업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개인 셀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또 방법이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 그러니까 나의 매출 볼륨이라든지 나의 자본이라든지 그리고 나의 그 업력, 그리고 내가 지금 구비해 놓은 쇼핑몰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다 바뀝니다. 이 작전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잘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이 두 개가 다르다. 당연히 개인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망하죠. 그리고 기업도 못해요. 이 방식으로. 자, 첫 번째로 큰 기업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소싱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죠. 구매 대행 못하죠. 왜냐하면 기존의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하죠. 왜냐하면은 큰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존 매출이 있는 거고 기존 고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도 있고 그래서 고정비도 정해져 있고 기존에 팔리던 그 상품의 패턴이라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하더라도 주문하면 바로 나가야 되고 어떤 상품은 빨리 되고 어떤 상품은 안 빨리 되면은 고객이 이탈이 되겠죠. 이 전체 쇼핑몰, 그냥 기존에 팔던 물건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스킬이 있다 하더라도 큰 기업이 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마진이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5가지 이런 방식으로 큰 기업이 물건을 소싱을 하면은 마진이 안 나와가지고 전체 회사를 운영하는 고정비가 충당이 안 돼요. 3배수가 안 되면 어렵죠. 그래서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이걸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이제 공장에 이제 많이 주문하는 거, 무역박람회에 가든 아니면 알리바바에서 공장을 컨택을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공장에서 많이 주문하는 거는 제가 여기 안 적었고 그건 큰 기업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작은 개인 셀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위탁받아서 물건 팔 수 있고 이런 데서 조금씩 사가지고 팔 수 있고 또 타오바오에서 당연히 여기는 조금 산대죠. 여기는 거의 소매니까요. 그 다음에 로컬 시장이 있어요. 이유하고 광저우 시장.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주문 손님한테 받으면은 그때 도매상한테 오더 해가지고 구매 대행 처리하는 거. 그래서 이 5가지가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지금 카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개인 셀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내 샵의 용도, 내가 파는 물건의 용도를 먼저 정하고 시작을 하자. 내가 물건을 단품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물건들을 쇼핑몰이든 셀러 페이지든 간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품들이 모인 모양의 구색을 갖춘 그 사이트를 운영을 하려면은 엔드 픽처를 먼저 제가 그리라고 했잖아요. 용도가 명확한. 그래서 그 엔드 픽처를 처음부터 그걸 다 못 갖추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엔드 픽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내가 완성을 해야 되는데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직원들이 있고 월세가 나가고 창고비가 나가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완성을 해서 장사를 시작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고정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엔드 픽처를 천천히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비가 안 나가니까. 처음부터 이 엔드 픽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엔드 픽처를 만드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고 직원도 없고 나 혼자 하고 또 자본도 없다. 벌어서 번 돈으로 또 물건 사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엔드 픽처를 천천히 만드시면 돼요.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그 엔드 픽처의 모양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천천히 가면 또 뭐가 유리하냐면은 또 시장 조사하면서 계속 엔드 픽처의 포지셔닝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또 그걸 또 수정할 수도 있고, 큰 기업은 또 수정도 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런 엔드 픽처를 그려놓고 그걸 채워가는 게 이제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건은 어디서 채우느냐? 해외 소싱 공장에서 마지막으로 소싱하는 거는 사실 처음부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EU 광저우 뭐 지금 갈 수도 없어 못하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 당장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위탁은 지금 바로 할 수 있죠. 구매 대행도 바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688 알리바바 타오바오는 뭐 바로 해도 되고 뭐 조금 있다 해도 되고, 뭐 요건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여기까지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돈이 조금 들어가는데 여기는 소량 주문이 가능하니까 뭐 조금씩 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딴 얘기긴 한데, 여기서 사는 물건이 잘 팔렸을 때 나중에 공장 소싱을 내가 이 물건을 해서 원가를 낮추고 많이 살려면은 공장 소싱이 가능한 상품들을 가급적이면 여기서 테스트하는 게 일이 넘어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이건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뭐 100% 이 일이 넘어갈 수 있는 상품을 내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들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제 공장 소싱이 가능한 걸 위주로 하는 거고, 사실 그건 좀 요령이 좀 필요한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물건도 팔아도 되니까 이제 그거는 옵션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돈이 없다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몇백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엔드 픽처를 만드는 그 물건들을 내가 구하는 그 스케줄을 처음에는 위탁과 구매 대행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이 그림을 그려가는 모양을 만드는 그 레고 블럭을 처음에 만들 때, 그래서 이거는 돈이 안 드는 것부터 레고 블럭을 쌓아 나가요. 그러면서 조금 뭐 돈이 정말 하나도 없다면 여기서 이제 조금씩 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으로 1688 알리바바에서 타오바오에서 또 물건을 사서 요만큼 또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잘 팔리면은 여기서 조금 더 주문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완성이 돼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코로나 끝나고 이제 EU 우리가 갈 수 있고, 광저우 갈 수 있고, 또 뭐 캔톤페어라든지 뭐 알리바바에서 컨택한 공장을 내가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그럼 그때 가서 여기서 잘 팔렸던 것들, 내가 이 세 가지에서 장사를 쓱 하면서 이 그림을 만들어 갔으면은 대충 뭐가 잘 팔리는지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물건들을 위주로 여기서 찾아야죠. 도매 시장에서 사면은 여기보다 더 싸니까, 그리고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죠. 원가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완전히 검증된 거를 여기서 이제 질러야죠. 자, 그래서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거지만, 요 밑에 제가 이 파란색으로 한 거는 물건 사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이 100개가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 포지셔닝이라는 내가 원하는 이 쇼핑몰의 용도라는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상품이 10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100개 중에서 이게 이제 개수는 여기서 다 채우라는 거죠.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한 그 구색을 위한 그 레고 블럭의 모양들은 여기 돈 안 들어가는 것부터 빨리빨리 채우라는 거죠. 근데 이거 팔아서 이제 돈도 안 되고 뭐 중간에 뺏기고 뭐 가격 망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을 거예요. 여기서 공급 안 해주고. 그래도 이거는 조금씩 사니까, 그리고 모양을 만드는 목적이니까 그냥 넘어가라는 거죠. 이걸로 제가 장사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걸 다 완성하고 사실 여기서 돈을 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야금야금 채워요. 뭐 돈을 못 벌어도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와서 어차피 이거를 나중에 잘 팔리는 거는 공장 소싱을 할 거니까 여기 사온 걸로 마진 뭐 2.5배 붙이지 말고 그냥 1.5배 붙여도 돼요. 어차피 내가 이걸 갈 가정이라면은. 그래서 돈이 안 남더라도 일단 팔라는 거죠. 여기는 조금 더 많이 사야 되겠고, 여기 가면 조금 더 많이 사야겠죠. 근데 상품 수는 줄어들고. 그래서 100개가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한 50개 채우시고 뭐 조금씩 사면 되잖아요. 여기는 아예 안 사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30개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한 15개 남았다면은 10개 품목은 EU 광저우에서 조금씩 많이 사는 거죠. 그리고 5개 품목은 이제 질르는 거죠. 이거는 검증된 거니까. 여긴 뭐 무한대로 질러도 되죠. 잘 팔리니까. 무한대라는 게 뭐 500개 단위 정도 뭐 많은 거예요, 사실. 여기는 이제 여러분 옵션인데 정말 잘 터진다 그러면 몇천 개 질러도 되는 거고, 근데 상품 프로덕션 타임이란 게 있어요. 공장마다 다르고 상품마다 다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2달에서 3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2-3개월 팔릴치 물건을 주문하면 돼요.
그래서 재고 떨어질 쯤 해가지고 또 주문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돈이 안 들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욕심을 부릴 수는 있겠죠. 여기서 번 돈으로 이제 이걸 사야 되는데, 야, 미리 돈 좀 땡겨가지고 이걸 좀 미리 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연습을 좀 하다가. 아니면 처음부터 한 여기까지만 나는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뭐 한 500만원, 뭐 1000만원, 누구는 2000만원, 누구는 3000만원 해가지고 이제 여기 요 3개까지 해놓고 3000만원어치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뭐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간에 그거의 조건은 결국 여기서 팔린 거를 내가 여기서 사오겠다는 그 전제를 해놓고 이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 따라 가지고 뭐 내가 대학생이다 그러면 이제 오래 걸리겠지만 영원으로 시작해도 돼요. 이걸로 시작하면 되니까요. 대신 난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모아둔 돈이 한 1000만원 있다. 그러면 사실 한 5,600만원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 1688에 요만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번 돈으로 조금 늘리는 거고. 여기서 내가 검증이 됐다. 이제부터는 내가 물건을 질릴 수가 있겠다. 댓글도 많이 달리고 리뷰도 많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 물건을 이제 여기서 사서 똑같은 가격으로 파는데 나의 마진이 이제 그때부터는 2배, 3배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돈은 여기서 버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카이소싱이라는 게 개인들이 하라는 게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이거가 어디에 있고 얼마에 살 수 있고 또 이거의 모양이 뭔지 여기서 살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알아야 이 그림들을 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이걸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은 이래도 어렵냐 해외소싱이 진입장벽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막연해서 이제 무조건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상담받고 질문받고 했던 그 진입장벽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 컴퓨터 스킬 이거 못하면 못하죠. 네, 다 컴퓨터로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입장벽이죠. 근데 사실 이거 어려운 분들이 요즘 얼마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언어는 다 중국말 하는 게 아니라 다 영어 하거든요. 근데 무역에서 하는 영어라는 게 뭐 단어만 배열해도 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거가 필요하다? 그게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지금 뭐 대화에서 사람 사귀는 것도 아니고 문장으로 이메일로 거의 하는데 통화할 필요도 거의 없는데 그러면은 번역기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언어 문제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A, B, C, D 그 다음에 단어들을 모른다. 그 정도가 되면 사실 해외소싱은 못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언어 문제 때문에 해외소싱이 어려운 거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MOQ하고 재고 문제는 제가 당연히 여기서 설명드렸죠. 처음부터 이걸 하면 당연히 MOQ 재고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검증하고 확실한 것들을 질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MOQ가 없죠. 2단계에서는. 그죠? 여기도 MOQ 없죠. 그리고 여기는 조금 있긴 한데 뭐 12개, 20개. 근데 그건 있어요. 이유광저우에서 사면은 어쨌든 이 중간에 있는 그 구매 대행 업체가 뭐 20피트 컨테이너든지 만들어서 오면은 물류비가 좀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류비 때문에 MOQ가 있는 거지. 뭐 마진을 조금 남기겠다. 물류비 좀 더 주겠다. 그러면 LCL로 오면 되기 때문에 MOQ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하우하고 딜하는 방법. 한 번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제대로 내가 상담을 하는 건가. 내가 물건값을 깎겠다. 그러면 이제 노하우하고 뭐 딜하는 법이 필요한데 여러분 조금 사는데 왜 물건을 깎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조금 사는데 물건값을 깎는 거는 상대방한테 희생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 사는 단계에서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테스트하는 게 목적인데 거기서 그 눈꽃만큼 사는 거에서 금액을 깎아봤자 얼마를 깎겠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20만원 사는데 거기서 5만원 깎는 딜을 여러분들이 5만원을 깎기 위해 가지고 그 방법을 공부한다? 저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고 봐요. 그냥 줘도 돼요. 그 돈을. 그리고 1688 알리바바 같은 데 보면은 어차피 싸게 사는 데를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렸지만 뭐 말도 안 되게 바가지를 씌우는 데는 안 사게 돼 있거든요.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이렇게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그냥 눈에 걸리는 대로 물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살 때부터 가격 검색을 할 수 있는 포맷에서 물건을 사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곳에서 물건을 사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특별한 딜이 필요 없어요. 딜의 기술이. 뭐 많이 살 것처럼 얘기하고 무슨 전문 용어를 얘기하면서 내가 뭐 빅바이어처럼 해가지고 코테이션을 싸게 받는다.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 많이 주문할 때
그때는 이제 금액이 커지니까 그때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만 도매 시장 단계까지도 물건을 깎는 경우는 저는 없어요. 저는 도매 시장에서 물건을 안 깎아요. 비싸면 안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한다.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근데 저는 물류 그 중간 그 구매 대행사라든지 통관사를 걸쳐가지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 뭐 거의 100% 그렇게 하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사기를 당한 경우는 샘플을 받아보지 않으면은 이제 덤탱이를 쓸 수가 있는데, 샘플을 받아본 후에 내가 주문을 할 경우에 내가 그래도 사기를 당하는 확률, 뭐 저의 경우는 지난 한 20년 동안 한 0.5%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예, 너무너무 많이 하다 보면 한 번 걸리는데, 사실 그 정도는 그냥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5% 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한다. 뭐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이것도 물건 깎는 법 공부하는 거랑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중간에 대행업체가 있으면은 만약에 내가 오더한 대로 물건이 안 오면은 이쪽에서 반품을 해주거든요. 저한테 중간중간에 컨펌을 하고,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100개 샀는데 빨간색이 20개 파란색이 80개 왔는데 잘못 왔는데 그냥 받을 거냐 아니면 이거 반품할까. 반품하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냥 받을래요. 아니면은 원래대로 해주세요. 시간 걸려도 좋습니다. 그건 제가 중간중간에 이 구매 대행 업체라든지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관 인증 물류도 제가 많이 설명드리죠. 예, 여러분들이 물론 이걸 공부하면은 이 중간 업체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업체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뭐고 어떻게 비용이 나온다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면 되지, 이거를 실무자까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 정보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만 보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물류센터는 3자 물류인 거고, 이 3자 물류를 선정하는 방법, 요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아직 강의를 올리지 않았는데, 사실 단가표라는 게 큰 레인지 안에서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간혹 오히려 여기에 사기 당할 가능성이 높네요. 제가 봤을 때는 간혹 뭐 중요한 비용들을 계약서에 안 쓰고 실제 닥쳤을 때 뭐 예를 들어 합포장이라든지 뭐 뽕뽕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이제 비용을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 곧 그 강의를 올릴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장사하는데 치명적으로 큰 비용을 하지는 않아요. 되게 마이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신처 정보. 사실 이거는 무역박람회에 이제 가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고, 1688 알리바바 단계에서는 지금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으면은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 잘 찾은 물건을 이제 2단계에서 공장 소싱을 할 때, 그때는 사실 이런 정보가 좀 있으면 좋죠. 근데 1차적으로 캔톤페어에 가가지고 제대로 관람을 하면은 어느 정도 채워지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깊은 공장 정보라는 게 왜 없겠어요? 있겠죠.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뭐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정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이런 유사업을 하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정보 한계가 뭐 몇십억 몇백억씩 하는 그런 공장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제가 그 누가 듣는지를 보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그거 없어도 충분히 뭐 몇십억 뭐 이렇게 매출 만드는데 무리 없어요. 왜냐면 무역박람회에 가서 고르는 걸로 하면 되죠. 물론 거기서 더 들어가는 공장 정보를 알면 더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한 매출 한 10억 나오고 20억 나오고 그 다음 단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이 소신처 정보를 저한테 달라, 저와 그 유료 강의하는 데서도 뭐 이걸 오픈하라 하는데, 뭐 오픈하니까 몇 개는 하긴 할 텐데 그게 그렇게 크리티컬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좋은 공장이 계속 바뀌고 새로운 공장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업데이트가 많이 돼요. 물론 도움이 되니까 설명을 드리긴 드릴 텐데, 그거에 목 매일 필요는 없다. 자, 이게 진입장벽 다 푼 거예요. 근데 이 경험자, 실무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장사에서 성공하는데 가장 큰 진입장벽은 바로 이 포지셔닝이에요. 포지셔닝을 여러분들이 잘 짜느냐 못 짜느냐, 사실 이게 물론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지금 많이 하고 또 다른 학원이나 이런 강의에서도 여기에 제가 매진을 할 텐데, 이거는 이런 말씀 드리기 제가 죄송스럽긴 한데 약간 타고나는 게 있어요. 이 지능이라는 게 뭐 IQ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EQ도 있고 무슨 뭐 복합, 융합, 해석 능력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 포지셔닝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시는 분이 있고
도저히 이게 그 2차원적이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2차원적이지 않은 거를 태어나기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주로 공대생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대생들이 IQ는 좋은데 이 포지셔닝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좌표에 안 나오니까,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느낌적 느낌이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큰 개인 셀러가 성공해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자본이 없을 때, 자본과 시간이 없을 때는 특히 이 후발자의 전략인 포지셔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얼마나 내가 이해를 잘 하고 제대로 포지셔닝을 설정을 하는지가 사실은 그게 진입장벽이에요. 그리고 이 포지셔닝을 짜기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고 필수인 게 바로 시장조사인 거죠. 이것도 포지셔닝이 뭔지를 안 상태에서 시장조사를 해야지 제대로 시장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뭐 강의를 유튜브에서 하든 뭐 딴 데서 하든 간에 제가 제일 강조할 게 사실 이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뭐 유튜브에도 있고 뭐 강의에서도 제가 그냥 쭈루루루 뭐 정보 이야기니까 그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드리고 이해시키고 또 필요한 정보들 주면 되는 거예요. 뭐 삼자물류라든지 뭐 통관사 어디가 좋냐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드리면 되는데, 이거는 아무리 드려도 결국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왜냐면 포지셔닝을 잘 하려면은 여러분들의 개인 성향, 개인 기호,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뭐 흥미, 이거랑 다 연관이 돼야 제대로 된 포지셔닝을 여러분들이 짤 수가 있고 거기에 맞는 상품들을 골라낼 수가 있거든요. 이건 되게 개인적인 분야가 여러분이 개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짜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인 컨설팅을 하면은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뭐 학교 어디 나왔냐, 뭐 공부했냐, 뭘 제일 좋아하느냐,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얘기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고 시장에 비어있는 곳을 이걸 매칭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강의에서는 그 개인적인 얘기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노하우를 설명드리는 거죠. 이 노하우를 듣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거랑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걸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큰 진입장벽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풀리면은 나머지는 진입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 셀러가 하는 해외 소싱, 이 방법으로 하면 돼요.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한 푼도. 그 다음에 개인에 따라 가지고 500만원 가져갈 수도 있고, 뭐 2천만원 가져갈 수도 있고, 큰 돈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리스크 없이. 그 다음에 급하면은 리스크를 조금 더 늘리는 거죠. 뭐 시간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 사항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발 겁 먹지 마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유통을 하는 분들은요, 이 해외 소싱이라는 게 말이 생소해서 그렇지 이거를 하지 않고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위탁 상품 또 뭐 이런 구매 대행 이런 거 막 강의하시는 아주 유명한 분들 많아요. 뭐 유튜브 막 몇십만 명. 근데 그분들도 지금 다 이거를 하세요. 진짜 자기들은. 근데 이제 이거를 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때까지 얘기한 게 자기들의 포지셔닝이 흔들리니까 그 얘기를 못 꺼내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걸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거를 장사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나중에 배운 거죠. 근데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안 했죠.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이렇게 가는 거고, 차이는 뭐냐? 시행착오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이거구나. 그럼 이게 판을 다시 짜야 되는 거고, 이거를 미리 알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시작한 분들은 짧아지는 거죠. 시행착오가 적고 시간적인 면이나 금전적인 면에서.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빈 부속품을 설명드리는 역할을 하다가 지금 이제 전체 판 얘기로 바뀌었는데, 빈 부속품 얘기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올릴 테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디 가서 해외 소싱한 경험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뭐 이런 스테이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강의하는 그 과정이. 그래서 뭐 다시 그 본업으로 돌아갈 테니까 일단은 제가 이 시기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